이전에 고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의사들은 엄숙하게 그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차가 바닥을 닦으며 남편이 곧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수호는 장난스럽게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장면은 한참 전 혼란스러운 제주도 전장으로 전환됩니다. 피에 굶주린 개미떼 사이에서 불길한 인물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잔혹하게 싸우며 서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이가 남지 않았구나 라고 속삭이는 관찰자는 다름 아닌 곤충들의 여왕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나의 특별한 알에 머뭅니다. 다른 알들과 달리 이 알은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체를 위해서 그녀가 속삭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에게 공포를 안겨줄 창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가장 강한 전사로서 이끌어라. 시간이 앞으로 훌쩍 흐릅니다. 괴물개미 베루가 곤충 둥지로 돌아옵니다. 밖에는 왕이 없다 라고 그는 차갑게 선언합니다. 안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묻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그는 진우를 발견합니다. 그림자 군주는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에 약간 놀란 듯합니다. 베루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자신 앞에서 겁먹지 않은 인간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곤충답게 행동하는구나. 그 기억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베루가 회상할 때 자신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 떠올립니다. 이제 수호가 똑같이 그를 바라봅니다.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빛으로. 이런 모습에 베루는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 날아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소년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루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베루를 뒤쫓아갑니다. 이런 끈질김에 당황한 베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어린 주고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그때 이그리스가 그의 곁에 나타나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연히 어린 주군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베루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그리스는 웃으며 설명합니다. 넌 사람보다 훨씬 큰 거대한 개미잖아. 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지. 어떤 아이가 그런 걸 보고 흥미를 안 느끼겠어? 그제서야 베루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였군. 내가 크고 말도 하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그림자 세계로 전환됩니다. 대장 베루는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고 있는 드워프들 사이에 도착합니다. 계획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베루가 말합니다. 드워프들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폐하의 성스러운 동상 설계도는 몇 달 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폐하의 32번째 생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루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톱 달린 손을 들어 올립니다.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바꾸려는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드워프들은 얼굴이 밝아지며 신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이 변경으로 최종 결과물이 훨씬 더 웅장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루가 떠날 준비를 하자 한 드워프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마왕성의 마족들을 불러와도 될까요? 베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필요한 대로 하세요. 저는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장면은 진우의 집 바로 밖 조용한 동네로 전환됩니다.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앉아있고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머뭇거립니다.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의 리더가 비웃습니다. 지금 와서 겁이라도 난 거냐?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합니다. 저 남자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우리도 그에게 작은 메시지 정도는 남겨야 공평하지 않겠어? 그 말과 함께 일행은 차에서 내립니다. 보스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냥 단순한 침입처럼 보여야 해. 전직 수사관의 아내와 아들이 불운하게도 강도의 희생자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들이 대저택에 다가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랍니다. 경보 시스템도 카메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중얼거립니다. 도둑 맞으라고 해놓은 것 같네. 망설임 없이 그들은 담을 넘어 조용히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보스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 뒤에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칩니다. 그가 아직도 상황을 모른 채 돌아서자 거대한 발톱이 그의 얼굴 전체를 감쌉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베루입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베루가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어린 주인님께서 막 잠드셨다. 해충 따위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베루가 흥미롭게 내려다보자 남자의 몸이 떨립니다. 공포에 마비된 그 표정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베루는 생각했습니다. 주군에게 신임받고 어린 후계자에게 호감을 받는 건 보람있는 일이지. 하지만 이 순간 이 원초적인 만족감도 또 다른 쾌감이었다. 먹잇감이 포식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곧 세계의 안식처, 그림자 세계로 전환되며 그곳에서 일족들이 그림자 병사들과 함께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질이 끝나자 두 어프 중 한 명이 신이 나서 베루에게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묻습니다. 베루의 수많은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훌륭하군. 그는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주군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이 위험 있고 고귀한 조각상은 그분께 어울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언젠가 어린 주인님께서도 이 세계를 거닐 때 이 조각상을 보게 되시겠지요.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이 순간을 깨뜨립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베루는 몸을 굳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뒤를 돌아보자 그는 수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쩐 일인지 소년이 혼자 그림자 던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베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입니다. 시간이 몇 년 앞으로 훌쩍 흐릅니다. 차혜인이 수호의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수호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선생님이 스케치북을 건넵니다. 이게 수호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차혜인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특히 한 그림이 눈에 띕니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는 개미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친구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차혜인은 놀라지만 더 묻기도 전에 선생님이 추가 스케치들을 보여줍니다. 수호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림들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집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밑부분이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어 말합니다. 수호가 말하길 거기에 친구들이랑 가족 그리고 큰 아빠가 있기 때문이래요. 선생님이 인정하듯 말합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나 싶었는데 수호는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솔직히 그의 그림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장면이 분주한 경찰서로 전환되고 방 안에는 환호와 박수가 가득합니다. 경찰관들이 진우를 둘러싸고 최근 승진을 축하해줍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진우를 쿡 찌릅니다. 야, 이제 우리한테 한두 번쯤은 한턱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후 진우가 책상에 앉아 한 동료가 다가와 묻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이 거절하더니 이번엔 왜 승진을 받아들인 거야? 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더라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고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더 원하지 않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월급. 진우는 잠시 멈칫하며 예전에는 자신이 웬만한 인류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그만 아부해. 이야기는 다시 진우의 집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깁니다. 그 안에는 수호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겨우 5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재능에 진우는 놀랍니다. 정말 대단하네. 진우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차혜인은 즐거워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마지막 장을 봐. 혜인은 수호가 어둠에 둘러싸인 지하에 큰 아빠가 산다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그녀가 묻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냥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차가 다시 묻습니다. 왜 웃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가 혼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뭔가가 떠올랐어. 그러자 차는 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수호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수호는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지만 그가 다가가기만 해도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진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집니다. 속으로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아마도 아이들은 수호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 군주의 힘, 한때 죽음을 지배했던 그 힘의 잔재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힘이 수호 안에서 너무 강해지면 수호를 압도해버릴까봐 진우는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진우는 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그 힘과 그림자에 대한 기억을 봉인해야 해. 적어도 수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진우는 이렇게 하면 수호가 짐없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우는 수호가 그린 베루의 그림을 베루에게 건넵니다. 베루는 그림들을 바라보며 눈에 띄게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각 그림에는 수호가 베루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린 주인님께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베루가 조용히 묻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베루는 조용히 소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호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간 베루는 무릎을 꿇고 속삭입니다. 저희 모두를 대신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진우는 수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과 힘을 봉인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조용히 방을 떠납니다. 수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그림자들의 기억은 아침 햇살 속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10대가 된 수호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고 학생들은 에너지와 설렘으로 들떠 첫날 교문을 지나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수호는 조용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걸으며 열정적인 신입생들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학교 복도 안에선 학생들이 교실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벽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 교실 안에서는 이윤철이라는 학생이 중학교 시절의 몇몇 친구들과 다시 만납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주성호라는 학생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은 뒤 악수를 나눕니다. 이윤철은 그를 알아봅니다. 이윤철은 주성호가 다소 거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윤철은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철은 교실을 둘러보며 누가 중심에 있는지 사회적 서열을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수호입니다. 이윤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지만 수호가 그 시선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자 이윤철은 짜증이 납니다. 방금 그 잘난 척하는 표정 봤어? 이윤철이 친구들에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시선조차 피하지도 않더라니까. 이윤철이 짜증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주성호가 끼어들며 조언합니다. 걔 내 중학교 동창이야. 내 말 믿어 그냥 넘어가. 이윤철의 짜증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뭐야? 겁이라도 난 거야? 죽고 싶어서 그래? 다음 장면은 학교 밖으로 전환됩니다. 주성호는 이윤철과 그의 일행에게 맞아 멍들고 아픈 채로 땅에 누워 있습니다. 이윤철이 그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다들 세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웃기고 있네. 그는 왜 아까 그 조용한 애를 감싸려고 했냐고 묻습니다. 주성호는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그 조용한 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센 놈이었어. 아무도 걔한테 손 못 댔지. 그는 또다시 일이 크게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에 끼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윤철은 비웃으며 분노합니다. 진심이야? 그런 놈이 있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분노에 휩싸인 그는 다시 주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그곳에 서 있는 수호가 보입니다. 수호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맞았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 주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윤철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서 수호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시원하게 걷어차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충격에 얼어붙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수호는 또 다른 부하의 얼굴을 빠르게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그는 즉시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윤철은 이제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두르며 수호에게 달려들지만 수호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수호는 높은 발차기로 그의 주먹을 가볍게 쳐내며 반격합니다. 이윤철은 충격에 휩싸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호의 턱 밑을 강하게 차올리는 발차기에 맞아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친구들 옆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수호는 주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머지는 내게 맡길게. 주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시간은 훌쩍 앞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두 학생이 감탄에 찬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들었어? 주성이가 이윤철이랑 그 일당을 때려눕혔대. 응. 어릴 때부터 유도 배웠다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치? 이야기는 다시 수호에게로 돌아가고 그는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는 지루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고 집에 가기 전에 PC방에 들를까 고민합니다. 교실 문을 잡으려는 순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의아해진 그는 누군가를 부르려고 창밖을 내다보지만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사람도 자동차도 공중에 떠있는 나무잎조차도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수호는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뭐지?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교실 한가운데에서 소용돌이치는 검은 전기 포털이 열립니다. 그 에너지는 고대이면서도 위험한 힘이 느껴질 정도로 찌릿찌릿하게 맴돕니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곧장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이런 순간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수호는 마음을 다잡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포털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에 도착하자 그의 두 눈이 경이로움에 크게 뜨입니다. 포털은 그의 뒤에서 사라지고 수호는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집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수호는 돌아갈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긴 복도가 펼쳐지고 양쪽 벽에는 수많은 무기들검, 창, 단검 등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자 무기 중 하나 앞에 빛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무기의 능력치가 표시됩니다. 수호는 다른 무기들도 확인합니다. 각 무기마다 고유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게임 시스템 같잖아 라고 그가 중얼거립니다. 그는 자신이 무기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레벨 기반 시스템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레벨이 오르면 더 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탐색을 하던 중 수호는 어두운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는 무기 한 세트를 발견합니다. 여긴 완전 고물터미네 라고 그는 혼잣말로 농담합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걸 누가 쓰겠어? 라며 그는 재미있다는 듯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나치던 그의 시선이 한 쌍의 건틀릿에 멈춥니다. 그것들은 달랐습니다. 매끈하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검도 멋지긴 하지만 너무 진부하죠. 수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건틀릿을 집어듭니다. 이제야 좀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네요. 시간이 훌쩍 지나 수호는 이제 신비로운 던전의 깊은 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자신이 고대성의 지하실에 들어온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복도의 중앙에 다다르자 뭔가 섬뜩한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던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중 한 명이 칼을 치켜들고 수호에게 달려듭니다. 수호는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건틀릿을 들어 강력한 배기를 막아냅니다. 그 충격에 그는 뒤로 밀려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당황할 틈도 없습니다. 그는 몸을 가다듬고 기사 가슴팍에 주먹을 꽂아 넣어 산산조각냅니다. 공중에 빛나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레벨업. 하지만 수호는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이곳으로 오던 길에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던 기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곧 사방에서 몰려오는 기사 군단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진실을 깨닫습니다. 이들을 뚫고 나가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망설일 틈도 없이 건틀릿을 낀 격투가는 앞으로 돌진하며 적들을 하나씩 박살냅니다.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또 한 번 레벨업 알림이 뜨지만 그는 메시지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하나씩 그의 앞에서 쓰러지고 마침내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마지막 알림이 나타납니다. 레벨 19 달성. 숨을 헐떡이며
수호는 발밑에 흩어진 부서진 갑옷들을 둘러봅니다. 마치 게임 같습니다. 적을 쓰러뜨리고 경험치를 얻고 더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레벨 1로 어떻게 저들을 이겼지? 그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힘은 도대체 뭐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대하고 불길한 문 앞에 다다릅니다. 그는 손잡이를 움켜쥐며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왕좌의 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칠흑 같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인물, 어둠의 기사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수호는 숨을 멈춥니다. 그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만으로도 이 상대가 평범한 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입니다. 기사는 천천히 일어나 검을 움켜쥡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으며 말없는 의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수호는 먼저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기사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다시 나타나 검이 허공을 가릅니다. 수호를 향해 우레와 같은 충격파가 방 전체를 휩쓸며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수호는 다시 던전의 시작 지점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 주변을 살펴보던 그는 자신이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횃불을 바라보다가 불꽃 하나가 꺼진 것을 봅니다. 그는 일단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바꾸기로 합니다. 이제 더 강해진 그는 업그레이드된 건틀릿으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모든 불꽃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다시 전투에 뛰어들지만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가 깨어나자 또 하나의 횃불이 꺼져 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저 기사, 너무 강해. 수호는 보스를 떠올립니다. 이대로라면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장비를 다시 챙기던 중 그의 시선이 한 무기에 머뭅니다. 보스가 쓰던 것과 똑같은 무기입니다. 레벨 요구치가 높습니다. 너무 높죠. 수호는 그 힘의 격차를 생각하며 몸을 떱니다. 잠시 후 무장한 수호는 다시 한번 길을 막는 기사들 무리 앞에 섭니다. 그는 비웃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안 질렸냐? 하지만 뭔가 깨닫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비릿하게 웃습니다. 그럼 무한 경험치라는 거잖아. 새로운 각오로 수호는 전장으로 돌진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카롭고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중무장한 적과 싸우던 중 그는 한 궁수가 활을 겨누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화살을 쏘기도 전에 수호는 그 옆에 나타나 한 방에 박살냅니다. 더 많은 알림이 나타납니다. 레벨업,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 클래스 승급이 해제되었습니다. 퀘스트를 수락하세요. 수호는 망설임 없이 수락합니다. 그의 주위에 포탈이 열립니다. 공중에 타이머가 나타나고 이어서 시스템 메시지가 뜹니다. 시험을 견뎌내세요. 버틴 시간만큼 더 많은 승급 포인트를 얻습니다. 수호는 손가락 마디를 꺾습니다. 생존 시험이라는 거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는걸. 장면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로브를 두른 짐승, 분명히 마법사인 듯한 존재가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화염구를 완성하자 손바닥에서 불길이 소용돌이칩니다. 포효와 함께 그 짐승은 불타는 구체를 던지고 방 전체를 뒤흔드는 화염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호는 폭발이 그를 집어삼키기 전에 재빨리 범위 밖으로 뛰어올라 반응합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지쳐 보입니다. 아무리 적을 쓰러뜨려도 더 많은 적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수호는 멀리서 더 많은 마법사들이 불길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화염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방패를 들어올리며 충격에 대비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버텨냅니다. 폭발로 인해 몸에서 연기가 나는 채로 그는 또 다른 주문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석상 골렘이 소환되어 그 발걸음마다 땅이 흔들립니다. 수호는 답답함에 방패를 내려놓으며 더 이상 방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중얼거립니다. 번개처럼 거리를 좁힌 그는 연속 공격을 퍼부어 순수한 힘으로
골렘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에 메고 있던 거대한 검을 집어 창처럼 던집니다. 그 검은 남아있던 마수 마법 짐승을 무시무시한 힘으로 두 동강 냅니다. 검은 벽에 부딪혀 갑옷 조각만을 남기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활을 꺼내 만화를 주입한 뒤 화살을 쏩니다. 화살은 미사일처럼 괴물들을 꿰뚫고 나갑니다. 그는 방심한 기사 뒤에 나타나 망설임 없이 쌍검으로 투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칼날들을 다른 두 명에게 던져 단번에 처치합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며 수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무기가 뭐가 필요해? 그가 중얼거립니다. 진짜 전사는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지. 전장은 조용해지고 방 안에는 부서진 갑옷과 산산조각 난 무기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호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방금 혼자서 마수 군단 전체를 상대했습니다. 갑자기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새로운 클래스를 해금할 만큼 충분한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뜹니다. 그의 클래스는 그의 업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스템은 수호의 투지가 모든 도전을 이겨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파이터 클래스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그의 총 진급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보너스, 생존 시간, HP 50% 이상 유지, 모든 적 처치, 모든 것이 합산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의 새로운 클래스, 소울 스트라이커. 힘이 온몸을 휘감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스를 상대하려면 아직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기사들이 다시 리스폰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경고가 나타납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적이 소환됩니다.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호는 계속해서 사냥을 반복하며 물결처럼 몰려오는 적들을 쓰러뜨리고 희귀 아이템들을 모읍니다. 감시자의 A급 목걸이, 마법사의 상급 반지, 그리고 마침내 S급 불타는 망령의 건틀리까지 손에 넣습니다. 이제 완전히 장비를 갖추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그는 다시 왕좌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이그로스, 흑기사, 지난번 만남 이후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수호는 앞으로 나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건 아니지.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말합니다. 그의 현재 레벨은 70,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그로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수호를 향해 번개가 튀는 전격발을 날립니다. 방심한 수호는 가까스로 마지막 순간에 피하지만 이미 이그로스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반응한 수호는 힘껏 휘두르지만 이그로스가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충격파가 방 전체를 뒤흔들며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주변이 산산조각 납니다. 불길이 둘을 집어삼키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그로스가 다시 한번 공격을 퍼붓고 그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연속으로 휘둘러집니다. 수호는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지만 반격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아직도 속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틈을 찾으려는 순간 이그로스가 기회를 포착해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수호는 건틀릿으로 막아내지만 엄청난 힘에 의해 방 한가운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기둥에 부딪혔지만 곧바로 튕겨 일어나 돌진해오는 이그로스와 눈을 마주칩니다. 수호는 모든 힘을 주먹에 집중해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이그로스는 간신히 검을 들어 막아내지만 그 일격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이그로스는 조용히 수호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는 진정 군주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다시 집중한 이그로스는 수호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는 젊은 전사가 아직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숨을 고르던 수호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버티고 있지만 이 기사만큼은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이전에 쓸어버렸던 졸개 병사들과는 다르다. 이그로스는 특별하다. 남다르다. 그리고 이그로스가 비범하다면 수호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수호는 레벨 1 때부터 보너스 스탯이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자신의 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적들도 손쉽게 쓰러뜨렸다. 그리고 만약 레벨이 오를 때마다 모든 스탯이 1씩 오른다면 지금 그의 힘은 레벨 70 전사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레벨 110에 더 가깝다. 그 순간 그는 이그로스를 벽 너머로 내던지고 새로운 알림이 나타난다. 수호는 젊은 군주라는 칭호를 획득했다. 그 결과 그림자 군주의 유산 덕분에 모든 스탯이 40포인트씩 증가했다. 이그로스는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수호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천둥 같은 한 방에 이그로스는 벽을 뚫고 날아가고 수호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맹렬한 연속 공격을 퍼부으며 이그로스를 연달아 몰아붙인다. 전투는 던전의 다른 구역으로 번진다. 두 전사는 간신히 착지하지만 겨우 버틴 상태다. 주저하지 않고 수호는 다시 한번 공격을 퍼붓는다. 그 위력은 방 전체에 충격파를 울릴 정도다. 이그로스의 갑옷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는 점점 더 존경심을 담아 수호를 바라본다. 이 젊은 전사는 자신의 주군의 아들이자 그림자 군주의 유산을 이어받은 천부적인 전사다. 아직 힘을 완전히 다루지 못했음에도 수호는 군주들과 맞먹는 힘을 끌어냈다. 이그로스가 이런 생각에 잠긴 사이 수호가 다가오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패배를 명예롭게 받아들이며 이그로스는 눈을 감는다. 일격이 적중한다. 이그로스의 형체는 빛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진다. 전장은 고요해진다. 지친 수호는 다시 한번 홀로 서 있다. 그때 띵. 시스템 메시지가 번쩍인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수호는 주먹을 번쩍 들어 올린다. 승리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숨을 고르던 수호의 뒤에서 새로운 포탈이 반짝이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호는 경계하며 몸을 돌려 그것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이상한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하며 포탈 속으로 들어갔다. 반대편에 도착한 수호는 익숙한 건물 근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은 송파구의 D타워처럼 보였지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수호는 불타는 광경을 살피던 중 근처에서 무언가의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그는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마계의 강력한 수호자 케르베로스였다. 거대한 짐승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케르베로스가 자세히 들여다보자 수호의 모습 속에서 진우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짐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수호는 그저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불러일으킨 공포를 전혀 모른 채 계속 걸어갔다. 곧 그는 마계로 통하는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복도였고 그 너머에는 악마떼가 들끓는 불타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괴물들이 그를 향해 돌진해오자 수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후 전장은 고요해졌다. 수호는 수많은 적들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까지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아직도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층마다 손쉽게 적들을 물리쳤다. 10층, 20층, 심지어 30층조차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았다. 모든 적들이 그의 힘 앞에 무너졌다. 이제는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괴물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50층에 도달해 그 층의 보스와 마주했다. 수호는 자신이 너무 빠르게 강해진 건 아닌지 의문을 품으며 또 다른 층의 보스와 맞붙었다. 이 모든 것이 그 흑기사와 싸우기 위해서였다. 그래도 그는 탑이 거대하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1시간에 한 층씩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0층에 도달했다. 수호는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기사들에게 둘러싸인 위험 있는 여성 마족이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 수호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들며 전투를 빠르게 끝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가하기도 전에 그 마족 여인은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어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번 도전에서는 이만큼도 오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수호는 당황한 채로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하지만 마족 여인은 그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루데루라는 최고의 마족 가문의 장녀, 에셀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호는 감탄하기는커녕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이게 탑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에셀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원래 마지막 보스, 즉 마왕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문이 최고 순위에 오른 뒤로 그 스테이지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호가 처음으로 탑을 완수한 것을 축하하며 가문의 수장이 준비한 성대한 축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호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 너머를 가리키며 이게 정말 끝이냐고 물었다. 저건 뭐죠? 에셀은 돌아서서 근처에 불길하게 서 있는 문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호에게 그 문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떠날 준비를 했다. 에셀은 그를 멈춰 세우며 그의 명예를 위한 연회가 있다고 말했지만 수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악마들이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난 아직 술 마실 나이도 안 됐어요. 몇 년 후에나 가죠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에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기억이 떠오르며 그녀는 굳어버렸다. 수호의 말은 그녀가 예전에 들었던 오래전에 했던 약속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을 떠올리게 했다. 악마성이 침묵에 빠진 지 60년이 흘렀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온 것은 조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뿐이었다. 에셀이 다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호는 그녀의 이름과 가문의 칭호를 모두 잘못 발음하며 그녀를 라티스 가문의 이셀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걸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에셀은 눈을 깜빡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 그렇게 수호는 문을 통과하며 저 문이 정말 자유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인지 생각했다. 탑이 이 기이한 세계의 끝이 아닌가? 그를 맞이한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붉은 눈들이 때를 지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는 자신이 거대한 지하 동굴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곳은 벌레처럼 생긴 생물들로 들끓고 있었다. 짜증이 난 수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또 싸움, 또 몬스터들. 그는 한숨을 쉬고 돌진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동굴에는 벌레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수호는 공격을 피하며 달리면서 혼잣말로 이 미친 개미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중얼거렸다. 끊임없는 무리가 계속해서 그를 조여왔다. 수호는 어쩔 수 없이 반격하며 그들을 쓸어버렸고 이 싸움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실감했다. 그가 무리를 뚫고 나아가자 알림창이 떴다. 레벨이 오르고 있었다. 적어도 그건 다행이었다. 방이 거의 정리되자 수호는 자신이 그들의 움직임에 적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보스방을 응시한 채 그는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움직였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공기를 감쌌다. 방은 엄청나게 컸다. 수호는 잠시 멈춰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보스가 얼마나 거대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실루엣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베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수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혼란스러워했다. 왜 저렇게 우는 것처럼 보이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베루가 앞으로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격돌이 시작됐다. 두 사람이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을 때마다 방이 흔들렸다. 베루가 공격을 날렸지만 수호는 피하며 재빠르게 상대의 복부에 발차기를 날렸다. 베루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혹은 애원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수호는 그것을 무시하고 베루의 턱 밑에 강한 어퍼컷을 날렸다. 그는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고 수호가 따라가느라 애쓰는 사이 베루는 잠시 멈춰 주저했다. 수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베루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았다. 베루가 전력을 다해 발톱을 휘둘렀지만 수호를 빗나가 뒤의 땅을 거칠게 갈라놓으며 충격파를 일으켰다. 수호는 몸을 가다듬었다. 다시 한번 그는 눈물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 베루는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수호는 앞으로 나아가 한 번 더 강력한 주먹을 베루의 얼굴에 꽂았다. 베루의 얼굴은 좌절로 일그러졌고 수호는 이 이상한 괴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베루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베루 안에 잠재된 원초적 충동을 자극했고 그 충동은 치명적인 힘으로 싸우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베루는 곧바로 본능을 억눌렀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자신이 방심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베루가 바닥에 쓰러졌다. 수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눈앞에 알림창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레벨업을 했다. 어떻게든 그는 그 생물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날개 달린 괴물은 무시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격 사이사이에 멈추고 큰 빈틈을 남겼다. 마치 처음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수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이제 또 다른 게이트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레벨을 확인하던 중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레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이 진짜 출구일지도 몰랐다. 그는 게이트를 통과했지만 그 반대편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결코 평화로운 광경이 아니었다. 거대한 짐승들과 용들이 앞에 우뚝 서서 새로운 전장을 이루고 있었다. 수호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쉴 틈조차 없었다. 짜증 섞인 신음과 함께 그는 전장으로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군.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뚫고 싸우던 중 그는 불길한 점을 알아챘다. 레벨이 여전히 오르지 않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다른 괴물들과는 달리 눈에 띄는 파충류 괴물이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그것은 다른 괴물들보다 더 강해 보였다. 수호는 그 괴물의 휙 휘두르는 공격을 피하고 뛰어올라 턱 밑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검을 들고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수호는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냈고 그 무기는 그의 건틀릿에 부딪혀 유리처럼 산산조각났다. 망설임 없이 그는 거인의 몸을 타고 달려올랐다. 거인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잔혹하게 무릎으로 턱을 찍어 눕혀버렸다. 수호는 가볍게 착지하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곰을 탄 두 오크가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왔다. 지체할 틈도 없이 수호는 앞으로 돌진해 한 오크의 검을 산산조각 내고 손까지 으스러뜨렸다. 그곳에서 그는 남은 적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빠르고 단호한 공격으로 그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동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나머지 오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호는 그들을 쫓았지만 그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위쪽에서 새로운 오크 무리가 내려오며 그를 기습하려 했다. 하지만 수호는 제때 눈치챘지만 매복은 끝나지 않았다. 드래곤을 탄 오크가 그를 향해 급강하했다. 수호는 간신히 덮쳐오는 턱을 피하며 재빨리 구르며 몸을 피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수많은 오크와 드래곤의 대군이 그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수호는 신음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짜 또야. 특히 거대한 오크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수호는 비웃듯이 묻듯 말했다. 하늘에서 한판 뜨고 싶다는 거냐? 오크가 휘두르기도 전에 번개 같은 움직임이 그를 가로막았다. 거대한 손이 오크의 얼굴을 내리쳐 오크를 마치 헝겊 인형처럼 드래곤에서 날려버렸다. 기회를 틈타 수호는 와이번 위로 뛰어올라가 하늘을 나는 적들을 잔혹하게 제압하며 싸웠다. 그때 이상한 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빛이 나는 곳을 바라보니 거대한 석상 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중 한 거인 위에는 그림자 같은 전사가 서 있었는데 분명 평범한 병사는 아니었다. 그 인물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안식의 땅에서 중앙군에 합류한 지 30년이 되었고 이제 원수 계급의 전사로서 이 전투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할 자격을 얻었다. 그는 수호를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물었다. 네가 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수호는 연설 따위에 참을성이 없었다. 병사가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수호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꽂혔고 그 거만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수호는 남아있던 돌거인들을 손쉽게 때려 부수어 잔해로 만들었다. 예고도 없이 엄청난 압력이 그를 짓눌렀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돌 생명체들도 중력이 10배로 늘어난 듯 땅에 내리꽂혔다. 수호는 움직이려고 했었지만 압도적인 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 압박감은 뭐지?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며 생각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거대한 그림자 형상이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것은 터스크였다. 수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 뿔 달린 존재가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인지 궁금해했다. 그 존재의 기운은 다른 그림자 괴물들, 기사나 개미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이 녀석이 보스일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가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를 짓누르던 힘이 사라졌다. 수호는 숨을 고르며 재빨리 생각했다. 저 녀석만 쓰러뜨리면 드디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다. 터스크를 둘러싼 연기 속에서 3마리의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각각이 똑같이 그림자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수호는 몸을 바짝 긴장시켰다. 어쩌면 그가 틀렸을지도 몰랐다. 이게 단순한 마지막 싸움이 아닐 수도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혼돈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용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입을 벌려 전장을 불러 뒤덮었고 수호의 주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튀어나왔다. 그 빛은 용 하나를 강타했고 용은 땅에 처박히며 추락했다. 그 빛은 곧장 2번째 용의 가슴을 정통으로 강타했고 이어서 3번째 용을 향해 나아가며 3마리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 빛이 땅에 닿았고 그곳에는 3마리를 놀라울 정도로 손쉽게 돌파한 수호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는 남은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이전과 똑같은 엄청난 압력에 다시 한번 짓눌렸다. 그 힘은 그를 유성처럼 땅에 내리꽂았고 수호는 깊숙이 파묻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땅에서 끌어올려 또 다른 와이번 위로 뛰어올랐고 다시 전장으로 날아들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상대하기 까다로워 보이는 인물을 발견했다. 먼저 너부터 처리해야겠군. 수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막 공격을 준비하려던 순간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터스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까의 불꽃이 그의 앞에 모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터스크는 지팡이를 들어 수호가 아닌 그 너머를 가리켰다. 불덩이는 허공을 가르며 나라가 근처 산에 부딪혔다. 순간 산꼭대기 전체가 눈부신 불꽃과 에너지의 폭발로 산산이 부서지며 주변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수호는 입을 벌린 채 몸이 굳어버린 듯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폭발의 엄청난 위력에 그는 크게 동요했다.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터스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팡이가 있으니까 훨씬 멋지잖아. 그는 다시 수호를 바라보며 소년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의 표정을 알아차렸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면이 앞으로 넘어갔다. 이제 수호는 남은 몬스터들을 거침없이 쓸어버리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맹렬한 속도로 처치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그림자 병사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아까 쓰러뜨렸던 그 전사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살아있었고 이번에는 지마와 드래곤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 병사는 씩 웃었다. 그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조롱했다. 수호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돌진해 전과 마찬가지로 뼈가 으스러질 듯한 발차기로 그의 비웃음을 단번에 지워버렸다. 곧이어 또 다른 상대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수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난 오직 근성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병사가 외쳤다.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충성심만큼은 절대 잊히지 않게 하겠다. 그는 수호가 허공에 떠 있는 사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수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곧바로 번개처럼 빠른 일격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수호는 짜증이 난 듯 그림자 군단의 나머지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계속해서 몰려오잖아.
그는 생각했다. 피로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체력이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수호는 주먹을 꽉 쥐며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금만 더 버티고 내 컨트롤을 다듬어서 한 군데를 상대할 각오로 싸워야 해. 그가 집중하자 그의 주위에 불꽃이 타오르며 불타는 주먹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그는 외침과 함께 모든 주먹을 한꺼번에 내질렀고 그 맹렬한 공격에 그림자 병사들이 사방으로 밀려났다. 서서히 하나씩 그림자 병사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터스크는 수호가 보여주는 순수한 힘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터스크는 재빨리 자신 앞에 마법 장벽을 소환해 다가오는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수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전부라면 정말 지루하겠는걸. 그리고 그는 파괴적인 일격으로 터스크를 땅에 내리꽂았다. 터스크가 땅에 닿는 순간 그는 다른 이들처럼 사라졌다. 그의 시간은 끝났다. 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호는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주위 만화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모든 적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파괴된 현장을 바라보았다. 스탯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 힘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됐어. 그가 기뻐할 틈도 없이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는 머리 위에서 무거운 기운을 느꼈다. 위를 올려다보니 수호는 지금까지 마주한 적 없는 강력한 그림자 병사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적은 뭔가 달랐다. 더 강했다. 아마도 이전의 개미 괴물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랐다. 수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외쳤다. 말할 수 있나?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내 진짜 힘의 몇 %나 상대한 거지? 벨리안이 대답했다. 악마성은 제외하고 네가 상대한 건 여기 모인 전력의 약 0.03%에 불과하다. 수호의 눈이 크게 떴다. 그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왔지만 그건 겨우 일부에 불과했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병사에게 말했다. 상관없어. 준비됐어. 벨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무기를 뽑아들었다.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군. 그가 말했다. 젊은 주군이여. 수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인물의 모습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다음 순간 수호 바로 앞에 나타났다. 본능적으로 공격이 들어왔고 수호는 가까스로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그는 반격하며 따져 물었다. 왜 자꾸 저를 젊은 주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과 관련이 있나요?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순간 그는 방심하고 말았다. 벨리온이 그의 뒤로 미끄러지듯 다가가 수호의 옆구리를 세게 쳤다. 수호의 온몸에 고통이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벨리온의 검이 변형되어 채찍으로 바뀌더니 사방에서 수호를 휘감았다. 그럼에도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견디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채찍이 휘는 도중에 무기를 움켜잡았다. 내 무기가 아무리 유연해도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잡아버리면 끝이야. 그는 앞으로 돌진해 벨리온의 가슴팍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충격파가 그의 뒤로 퍼지며 돌덩이들이 멀리까지 튀어나갔다. 벨리온은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다. 수호는 곧바로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양팔로 막으면 수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배가 완전히 노출되지. 벨리온이 자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수호는 더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 일격의 힘에 벨리온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그가 있던 땅은 충격으로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벨리온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수호는 그 위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이렇게 쉽게 쓰러질 줄은 몰랐는데 계속했으면 밤새 싸워야 했겠지.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벨리온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 주인이 너 아니었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수호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벨리온은 단지 또 다른 전사일 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수호는 시선을 하늘로 들어 지평선을 살폈고 그때 구름 사이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거대한 와이번을 발견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위에 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 인물은 사라졌다가
어둠의 기운이 번쩍이며 순식간에 수호 바로 앞에 나타났다. 망설임 없이 기수는 엄청난 속도로 아래로 돌진했다. 그가 착지 않은 순간 충격으로 땅이 산산이 부서져 먼지가 되었다. 이제 서로 마주선 채 수호는 느낄 수 있었다. 이자는 달랐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 인물의 주위로 어둠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손에 쌍검이 소환되었다. 수호의 눈이 크게 떴다. 그 쌍검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기보다도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인물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인간과 같았다. 이 자와는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 수호는 평화롭게 해결해보려 말을 걸었지만 그 인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호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인물의 뒤에 게이트가 나타난 것이다. 당황한 수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직 보스를 쓰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왜 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게 마지막 도전이구나. 저 녀석만 쓰러뜨리면 드디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 생각과 함께 두 전사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둘이 부딪히자 충격파가 땅을 산산조각 내며 바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수호는 곧바로 밀려났다. 상대의 힘은 무시무시했다. 그럼에도 수호는 맞서 싸우며 빠르고 거친 움직임으로 주먹을 주고받았다. 압박을 받으면서도 수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해. 적의 모든 공격은 계산되어 있었고 한 방 한 방마다 연마된 기술이 담겨 있었다. 수호는 공격을 받아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야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지? 그는 가까스로 뒤로 뛰어물리며 둘 사이에 거리를 벌렸다. 숨을 고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쓰러지진 않아. 다시 앞으로 몸을 던지며 그는 생각했다. 내 스탯은 이미 정점에 달했고 전투 본능도 그에 맞춰 끌어올렸다. 그의 힘이 나를 압도할지라도 아직 승리의 길이 보여. 하지만 수호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자 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뒤에 나타났다. 연속된 배기가 수호의 몸을 갈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의 눈이 커졌다. 건틀릿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며 수호는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하군. 이 신비로운 전사가 적으로 서 있다 해도 수호는 그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 나도 저만큼 강해질 수 있다면 그는 생각하며 뒤로 뛰어올라 또 한 번의 격돌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닿으려는 순간 그 남자는 손쉽게 피했다. 하지만 반격 대신 그 남자는 손을 뻗어 수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차분하고 거의 아버지 같은 어조로 그는 물었다. 재미있게 놀았니? 수호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수호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뒤에 있는 문 쪽으로 밀어냈다. 아직은 내게 너무 이르단다. 아버지가 말했다. 수호는 자신을 멈추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문을 통해 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책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숨을 몰아쉬며 수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다시 교실에 있었고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꿈이었구나. 그는 머리를 만지며 여전히 모든 일이 남긴 무게를 느꼈다. 수호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던전, 몬스터, 마지막 보스가 아버지라니.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이 늦은 시간까지 왜 교실에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반 친구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곧 교실 문을 잠그려 한다고 말했다. 수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며 문과 창문을 잠그는 동안 저 높은 곳에서 진우와 그의 그림자들이 수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이그리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젊은 군주의 힘을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 우리가 그를 시험한 적은 있었지만 마지막 층까지 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인물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들었다면 우리가 용왕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나? 아무리 압도적인 힘이라도 무모하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아래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덧붙였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울 거야. 바로 그때 그는 베루가 조용히 서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베루는 멀리서 수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우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 그가 말했다.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자. 이야기는 세계의 다른 한 곳으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시민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배경에는 뉴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앵커는 악명 높은 왕동석과 황동수가 그날 일찍이 체포되어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마침내 붙잡혔다고 전했다. 잠시 후 같은 기자가 분위기를 바꿔 시청자들에게 인근 주택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 소식을 전한다. 52대의 소방차와 8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불길은 마침내 진압되었다. 지친 구조대원들 사이에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 배균호도 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차가운 생수병을 그의 얼굴에 살짝 대자 배균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한다. 그가 올려다보니 헌터성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배균호는 생수병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건넨 뒤 그를 잠시 바라보며 저렇게 거대한 불과 싸우고도 아직 저런 기운이 남아있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 배균호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막 자리 잡으려는 순간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머리 위로 무언가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헌터 성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자 성은 아무렇지 않게 아마 비행기일 거야 라고 대답한다. 장면은 다시 바뀌어 이번에는 분주한 사무실 복도에서 두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다. 진호가 묻는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상대 남자는 그들이 곧 출시할 가상현실 게임의 새 타이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억하지만 진호는 생각에 잠긴 듯하다. 예고도 없이 진호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아내가 임신했어요 라고 선언한다. 방 안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차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임신 6주 차임을 알린다.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게임 이름을 아름다운 세계로 하자.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분명히 확신이 없는 듯하다. 그들 중 한 명이 회사의 운명이 이 타이틀에 달려있으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진호는 자신의 장명 센스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지 머리를 극적인다. 그는 심지어 진우에게 이름 아이디어를 물어볼까 고민하지만 친구 역시 이름 짓는데 소질이 없었다는 걸 떠올린다. 진호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팀을 안심시킨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엔 든든한 지원이 있어. 그는 업계의 거물, 최종인을 새 투자자로 영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다. 한편 다른 장면에서는 진호의 인생 선택에 관한 기사가 인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기사에는 대기업의 후계자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소박한 게임 스튜디오를 창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를 읽던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가 더 있는지 물었다. 비서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없지만 곧 생길 겁니다 라고 답한다. 기사를 읽던 사람은 진호의 아버지로 그는 아들이 공들여 쌓아온 유산을 거부한 결정에 비웃음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간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그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을 뿐이야 라고 중얼거린다. 장면은 건물에서 멀어지며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올라간다. 카메라는 구름 위로 올라가고 하늘 자체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금이 간 유리는 하늘 전체에 퍼져나간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지구에 있지 않고 차가운 우주의 침묵 속에서 멀리 떠 있다. 그리고 행성 바로 위에는 거대한 문이 우뚝 솟아 있다. 이야기는 진우가 아직도 헌터 중에서 가장 약한 간신히 2급으로 분류되던 시절로 플래시백된다.
이 세계에는 전 세계 곳곳에 신비한 포탈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들은 지구와 무시무시한 괴물들로 가득한 또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같았다. 만약 그 문이 열려 안에 있던 공포가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 이 용감한 이들은 문을 통과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헌터라 불렸다. 이어서 헌터 협회의 지원부서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당황한 직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팀장에게 호되게 혼난다. 화가 난 발신자는 왜 진우가 계속해서 자신의 부대에 배정되는지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져 묻는다. 이렇게 계속되면 그는 소리친다. 다음엔 시체를 상대하게 될 거야. 통화가 끝난 후 그 직원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유명한 헌터가 되거나 대형 길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헌터 협회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점을 곱씹는다. 생각을 접고 그는 다시 일상적인 업무 요청, 즉 헌터들이 사소한 일로 도움을 요청한 서류 더미로 돌아간다. 서류 뭉치를 검토하던 중 그의 시선이 진우의 서류에 머문다. 그 내용을 읽어보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진우의 스탯은 너무 낮아서 사실상 민간인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궁금해진 그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는 더 읽어나간다. 진우의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입원해 있고 동생은 아직 학생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이후 그는 부서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진우가 더 이상 게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개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부서장은 이미 시도해봤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는 그 직원에게 왜 협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당황한 그는 어린 시절 한 헌터가 동료를 구하려다 게이트에 갇혔다는 뉴스, 보도를 본 기억을 털어놓는다. 그 순간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는 항상 구원자는 누가 구하나?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부서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진우에게 그만두라고 할 건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건지 묻는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진우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부서장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는 각성했지만 헌터가 되지 않기로 한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서류 뭉치를 건넨다. 그들 중에는 지희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다. 그녀는 비급 힐러지만 두려움 때문에 전선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부서장은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마비되지만 진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누군가를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묻는다. 도와줄 거냐고. 이번에는 그 남자가 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수호는 반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간다. 둘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수호가 져서 그녀의 가방을 들고 가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수호가 멈춰서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녀가 무슨 일 있냐고 묻는다. 수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저 멀리 위에서 거대한 드래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그 등 위에는 진우가 차혜인과 함께 타고 있다. 혜인은 이런 광경을 본 지 정말 오래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진우는 결혼 16주년을 맞아 그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 혜인은 그가 곧 돌아올 거냐고 묻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대한 게이트가 하늘에 떠 있다. 진우는 언젠가 들었던 말을 떠올린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는 마치 자석처럼 다른 세계의 위협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최강의 병사들을 소환하고 다시 한번 미지의 세계로 나설 준비를 한다. 한편 던전 안에서는 쓰러진 적들의 모습이 보인다. 수호는 문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을까? 혹시 그것이 자신의 끝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호는 앞으로 나아간다. 근처 벽에는 3개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깜빡이다가 꺼진다. 수호는 지쳐 바닥에 누워있다. 그는 며칠이 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하며 몸을 일으킨다. 또 다른 등불이 희미해진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은 채 수호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어나라. 수호는 다시 한번 문을 마주한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수호는 생각했다.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나는 도전하고 싶다.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며 점점 커져 모든 것을 삼킨다. 이렇게 시즌이 끝난다. 이로써 외전과 솔로 레벨링의 본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시리즈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저 역시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